자, 그 다음에 이제 경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봅시다. 경매에 대해서. 제 1강이에요. 경매를 왜 배우면 뭐가 좋으냐. 경매에 뭐 하러 왔어요? 왜 경매 배우러 왔어요? 왜? 돈벌러 왔어요. 네? 돈을 어떻게 벌어요? 싸게 사서. 싸게 사서 뭐 제값 받고 파는 게 경매예요. 그렇잖아요. 네? 싸게 사서 제값 받고 파는 게 경매인데, 투자하는 방법이 주식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예금이 있고 그래요. 자, 다른 거 뭐 아무리 뒤져봐봐야 주식이라는 건 여기서 뭘 포함하냐? 채권을 포함해, 채권. 네? 주식이라는 건 채권을 포함합니다. 네? 그래서 투자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뭐 아무리 뭐 바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투자해서 돈을 받는 방법은, 요새 문제가 되는 게 예금이야, 예금. 왜? 예금이 왜 문제가 돼요? 마이너스 금리야. 이제는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요, 예금이자가. 예? 예금이자가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니까 은행에다 돈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오히려.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넣는 사람이 요새는 바보 소리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안 넣어. 그 다음에 주식은 벌 때는 뭐 잘 버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망가지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니까 손해볼 확률이 있다. 손해볼 확률이 높다. 네? 근데 경험이 있으시죠? 그 다음에는 방법이 이제 부동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은 열심히 그래도 사요. 좋아요. 왜 부동산을 사느냐. 부동산은 지금까지 보면 조금 대꾸부꾸가 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조금 빠진 적은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어쨌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투자 방식인데, 문제는 뭐냐? 황금성, 유동성이라는 말을 써요. 황금성. 주식은 내가 돈이 필요하면은 싸게 내놓으면 3일 후에 돈이 현금으로 돼서 들어와요. 주식은 3일 후에 결제가 돼서 내 통장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돈이 필요할 때는 그냥 빨리 뭐 손해보고라도 팔아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지 뭐. 빌려서 투자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부동산은 계약을 써도 얼마가 걸려요? 돈 들어오는 게 최소 한 달 걸리잖아, 팔아도. 그렇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리고 내놓는다고 바로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황금성이 떨어지는 반면에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부동산에서 팔릴 수 있는 물건을 잡아라 이거야. 팔릴 수 있는 물건. 싸다고 무조건 잡지 마라. 어떤 물건을 잡아라? 팔릴 수 있는 물건을 잡아야 된다. 팔릴 수 있는 물건. 조금 덜 먹더라도 내가 돈이 필요해서 내놓으면은 쉽게 팔 수 있는 물건을.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트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빌라보다는. 근데 요새는 또 빌라가 잘 팔려. 거래 건수가 보면 빌라가 더 많아. 왜? 전국적으로 말고 서울 수도권 쪽으로요. 왜 그래요? 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싼 거야 지금 수도권은. 그러니까 아파트 살 생각을 못하니까 빌라를 요새는, 여기 앉은 분이 빌라 9억이나 땅 사가지고 싹 까부시고 빌라 지어서 분양하는 분이에요. 근데 공덕동에 20평짜리 빌라 얼마에 파는지 알아요 지금? 6억 5천에 팔아. 이분이요? 네. 근데 다 팔았어. 젊었는데 그게? 네, 같이 해요 이렇게. 네? 6억 5천에 다 매각했대요. 그리고 용산 서계동이라고 있어. 서계동. 원효로 쪽에 서계동이라고 있는데, 저기 서구역 쪽으로 해서 이제 원효로 가는 쪽에 서계동이라고 있는데, 거기 지금 또 3채 팔았대. 그리고 오늘 땅 찾아달라 그러는 거야. 9억이나. 집질만한 거 있나? 빌라가 요새 거래가 잘 돼요. 빌라가. 거래 건수가 법무사들 만나서 물어보면은
빌라 거래가 많아졌다. 왜? 아파트는 아예 포기하는 거야. 뭐 10억이 다 넘어가니까. 상계동 아파트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리고 거리로도 멀잖아. 상계동이 도봉구 아니에요. 근데 상계동 아파트가 31평짜리가 7억 5천씩 하니. 노원구. 예? 노원구. 그렇죠. 노원구니까 더 멀죠. 그죠? 근데 7억 5천씩 하니까 감히 살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지금. 예? 새로 진 아파트는 10억 안 되는 게 없는데, 뭐 아무리 외곽이라도. 그냥 뭐 부르면 15억인데, 뭐 기본이 일단. 시내 가까이 있는 거는. 그래서 요새는 아파트보다 빌라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빌라도.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좀 싸게 사가지고, 경매로 싸게 사가지고, 매매를 정상적인 가격으로 팔아서 좀 돈을 벌자 하고 경매를 배우러 오는 건데, 경매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이거야, 경매가. 예? 경매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돈을 빌려줬다가 못 갚으면은 경매를 넣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예? 그러죠? 네.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못 갚으면은 경매를 집어넣는 거라고. 그죠? 자, 그러면 돈을 빌리는 방법은 우리는 이제 돈을 빌리기보다는 돈을 빌려주는 측이 되겠죠. 경매에 투자하러 오신 분들은. 예? 빌리기보다는 빌려주는 쪽일 거 아니에요. 예? 자, 돈을 빌리는 방법은, 빌리거나 빌려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1. 담보를 잡고 빌려주는 방법. 담보를 잡는다. 두 번째, 아는 사람이야. 서로. 친구고 뭐 이웃이고 해서 잘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 신용. 신용으로도 빌려주지만 차용증을 쓰고 이자 얼마 좀 뭐 더 은행에서 대출 담보가 없으니까 은행에서 좀 빌리는 것보다는 이자를 좀 더 주더라도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어. 아는 사람들한테. 그죠? 두 가지 방법 아니에요. 자, 차용증으로 받는 방법. 차용증을 써주고. 차용증도 안 써주고 받는 거는 그거는 뭐 그냥 준다고 생각해야 돼. 준다고. 예? 이 돈 내가 뜯겨도 좋다 생각하고 줘야 돼. 차용증도 안 쓰고 돈 빌려주는 거는. 예? 뜯길 생각하고 빌려주시라고. 자, 돈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빌려주는 방법은 담보를 잡고 빌려주는 방법이 있고 차용증을 갖다가 써서 돈을 빌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담보를 잡고 빌려주는 게 보통 은행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은행에서. 예? 은행에서 담보를 잡을 때 그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뭘 설정을 해? 저당권이라는 걸 설정한단 말이에요. 저당권. 자, 알아두세요. 뭘 설정해요? 저당권. 예? 자, 은행에서는 담보를 잡을 때 뭘 설정한다? 저당권.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자, 외워두세요. 저당권. 은행에서는 개인 간에는 뭘 설정한다? 저당권 설정도 하지만 차용증을 가지고 한다. 차용증을 가지고. 자, 차용증을 가지고 하는데 차용증을 작성할 때 제대로 작성해야지. 제대로 작성을 안 하면은 법원에 가서 돈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소송을 해도. 나 돈을 빌려줬는데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을 할 때 보면은 반드시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채권자와 채무자 정확한 인적사항이 기재돼야 돼요. 주소까지 다 기재돼야 돼요.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가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얼마를 빌려주고 빌렸는지를 정확하게 원금이 얼마인가 표시를 해줘야 돼요. 차용증 작성할 때. 그 다음에 이자는 얼마씩 지불하기로 한다 또는 받기로 한다 하고 분명히 이자도 연 몇 프로 해가지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돈은 언제까지 쓴다. 변제 기일과 변제 방법. 분할로 상환해서 갚을 거냐 아니면은 일시에 만기에 일시에 갚을 거냐 반드시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는 게 있어. 요거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 요거는 꼭 써줘야 돼요. 기한의 이익이라는 건 뭐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이자를 안 내면 돈 갚아라 하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돈을 빌리는 사람도 권리가 있단 말이야. 돈을 빌리는 사람은 무슨 권리가 있겠어? 네? 이자 받을 거. 아니 돈을 빌렸는데 내가 무슨 이자를 받아. 아, 빌린 사람. 갚을 의무지 그 권리가 아니지. 갚을. 돈을 빌릴 사람은 무슨 권리가 있냐면은 내가 이자를 연체하지 않으면은 네? 만기까지는 내가 돈을 쓸 권리가 있어. 중간에 상환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단 말이야. 그걸 기한의 이익이라 그래. 만기일까지 그 만기 기한까지는 내가 돈을 안 갚아도 된다. 이자만 잘 내면 그걸 기한의 이익이라 그래. 그래서 이자를 잘 내고 있는데 돈 갚아라 하면은 이거 소송해라. 나는 만기일까지 가야지 돈 갚는다. 그걸 기한의 이익이라 그래. 그래도 채권자가 행사를 못하게 돼 있어. 이자만 잘 내면은. 기한의 이익? 네, 기한의 이익. 직장에 있어요. 기한의 이익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은 기한의 이익이라는 걸 꼭 적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대여일자, 빌려준 날짜. 네? 이 대여일자를 안 써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인정을 안 해줘요. 판사가. 네? 대여일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돈 빌려줄 때는 이제 뒤에 그 하나 이렇게 샘플을 하나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돈 빌려줄 때는 이런 양식으로 해서 돈을 받고 반드시 돈을 빌려주라.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있잖아요. 이자의 지급이 이래라도 연체할 때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단 말이야. 그리고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 하는 말을 꼭 써줘라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날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네, 차용증 작성 일자가. 그래서 차용증은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 만기가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은행은 담보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은행은 그 담보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야. 은행은. 근데 우리는 딱 보니까 이자가 안 들어와. 그러면 그때 뭘 해야 돼? 우리 돈을 차용증 받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본 해. 네. 네? 우선은 이자가 안 들어온다 하면 이 사람 사업이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봐야지 우선은. 네? 자, 그러면서 이 사람 재산이 뭐가 있나? 그러면 자동차, 집, 통장 그거를 가압류해야 된다 이거야. 가압류. 예? 자, 내가 차용증이 있으니까 그 차용증을 근거로 해서 법원에다 뭘 신청해야 된다? 가압류. 자, 외워놓으세요. 뭘 신청해야 된다? 가압류를 해놔야 된다. 가압류. 가압류라는 거는 가짜 압류야. 가짜 압류. 예? 아직은 가짜 압류야. 압류는 세무서에서 하는 거야. 세무서에서는 세금 안 내면 바로 압류로 들어가. 가압류로 안 들어가요. 바로 그 사람 재산을 다 잡아버릴 수가 있어요. 세무서는 바로 압류로 들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압류로 안 들어가요. 세무서는. 근데 차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처음에 이 사람 돈 안 들어온다, 이자 안 들어온다 하면 뭘 신청해야 된다? 법원에 신청하는 게 가압류란 말이야. 가짜 압류. 자, 가짜 압류로 해서 이게 끝나면 되느냐? 그러면 이 가압류가 있으면은 채무자가 집을 팔고 싶어도 못 갚아. 가압류가 등기부등본 보면 나오니까. 자동차도 못 팔아. 자동차도 등기부등본 등록원부 띄워보면 나오니까 못 판단 말이야. 가압류 해가지고 나오고. 근데 이 가압류를 해놨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압류를 해놓고 나서 소송을 제기해야 돼. 차용증을 근거로 해서 가압류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돈 달라 하는 소송을 해야 된다. 본안소송이라 그래요. 그거를. 네? 본안소송. 아시겠어요?
그 소송을 가압류를 해놓고 소송을 5년 이내 안 하면은 그 가압류는 무효가 돼버려. 하나 만화가 돼버려. 몇 년 이내? 5년. 5년 이내에 가압류를 하면은 5년 이내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본안 소송을 해야 된다. 소송을.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압류를 해서 이제 가압류를 해놓고 소송을 하면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이겨요. 당연히 이길 거 아니야. 돈 빌려준 사람이니까. 이제 안 들어오니까. 판사가 당연히 내 편을 들어주겠지. 돈 갚아라 하고. 그러면 판사가 돈 갚아라 하고 내주는 게 뭐냐? 판결문이야. 판결문. 네?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가면은 가압류에서 가짜가 떨어져 나가.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게 뭘로 바뀌냐? 압류로 바뀌는 거야. 그게 압류로. 네? 세무서처럼 이제 압류로 바뀌는 거야. 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가압류는 본안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지만이 뭐가 된다? 압류가 된다. 압류가 된다. 그러면 그 압류가 돼야지 뭘 할 수 있다? 경매. 경매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 가압류 가지고는 경매를 못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경매가 처음 들어가는 게 그거야. 그래서 차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매를 집어넣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가압류를 먼저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가압류 하는데 한 일주일 걸려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가압류 하는데 한 일주일 걸리고. 그 다음에 재판, 소송을 해서, 본안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되잖아. 몇 달 걸려요? 두어 달. 두세 달 또 걸리잖아, 그게. 그거 받고 나서 경매 신청이 들어간다고. 반면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뭘 설정한다 그랬어요? 담보 설정을 한다 그랬어. 그거를 저당 설정이라 그래. 저당 설정을 하는데 은행에서 100% 내가 100원 빌려줬다면 100원만 설정하나? 얼마 설정하죠? 120. 120원, 130원, 140원 설정해요. 은행은 120원 설정하고 보통 새마을금고나 신협 그런 데는 130%, 140% 설정을 해요. 왜 그래요? 은행은 이자가 싸고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이자가 좀 더 비싸단 말이야. 그래서 경매 끝날 때까지 이자 안 들어오는 걸 감안해가지고 120%보다 더 센 130%, 140% 설정을 한다고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이 안 되잖아. 이자가 언제 갚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런다? 근저당이라 그래. 근저당. 네? 은행은 그래서 뭘 설정한다? 근저당을 설정하고 가압류는 압류 판결을 받고 나서 경매를 집어넣어야 된다. 이게. 근저당권을 가진 사람은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 때나 경매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 판사의 판결이라는 과정이 필요가 없어. 저당 설정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은행은 판사 판결 안 받고 경매 집어넣고 싶어. 이자 석 달 안 들어오면은 바로 경매 집어넣는 거야, 은행은. 은행, 그러니까 저당을 잡는 게 유리해요? 차용증을 받는 게 유리해요? 저당을 잡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유리하죠. 기간도 빠르고 담보도 있고. 차용증은 가압류 내가 해야 되고 또 그거 확정 판결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걸로 경매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죠? 그래서 은행에서 이렇게 담보권을 가지고 경매를 집어넣는 걸 무슨 경매라 그런다? 임의 경매라 그래요. 임의로 경매를 넣는다. 마음대로 경매 넣는다 해서 무슨 경매? 임의 경매라 그런다. 임의 경매. 그 다음에 판사의 판결문을 가지고 이렇게 채권에서 이렇게 돈을 빌려준 채권을 가지고 판사의 판결문을 가지고 돈을 판결받아서 경매를 집어넣는 걸 무슨 경매라 그런다? 강제 경매라 그런다.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의 차이는 그거다. 아시겠죠? 네. 저당권, 근저당권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는 임의 경매. 그 다음에 저당권이 아니라 판사의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집어넣는 거는 강제 경매라 그런다. 그럼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의 차이는 뭐냐? 차이점은 없다. 일단 경매가 시작되면 똑같아요. 근데 하나가 딱 있어. 하나가. 그 하나가 뭐냐?
경매가 진행이 돼서 낙찰이 됐어요. 낙찰이 둘 다. 임의 경매는 낙찰이 되잖아요. 그러면 낙찰 다음에 하는 게 뭐야? 낙찰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잔금 내는 거 아니야. 낙찰 받으면 한 달 후에 잔금 내고 명의 이전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낙찰되고 나서 잔금을 내기 전까지 대출을 갚아버리면 임의 경매 바로 취소가 돼버려. 네? 그러니까 낙찰을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야. 잔금을 내면 이제 끝난 거야. 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내일 잔금인데 안 냈어, 내가. 안 내고 있어. 이 사람이 오늘 갖다가 돈을 갚아버렸어. 그러면 낙찰받은 게 취소가 돼버려, 그냥. 네? 임의경매는 잔금 지급 기일 전까지 채무자가 돈을 갚아버리면 경매가 바로 취소돼버려요. 임의경매는. 근데 강제경매는 잔금 전에 돈을 갚아버렸어. 그래도 취소가 안 돼. 강제경매는. 강제경매는 취소하려면은 낙찰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인감을 띄워주고 도장을 찍어줘야만 취소가 돼. 이 경매에 대해서 취소되는데 동의한다. 동의서를 경매 취하 동의서라 그래요. 그거를 그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주고 인감을 띄워줘야지만이 경매가 취소가 돼요. 임의경매는 그냥 돈만 갚아버리면 취소가 돼. 근데 강제경매는 어떻다? 낙찰자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낙찰자는 자기도 애써서 낙찰받았는데 그냥 인감 띄워주겠어요?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 같으면 안 그래. 안 띄워주지. 나도 가서 애써서 받았는데 그러니까 뭘 요구해? 돈을 요구한단 말이야. 강제경매를 받으면은 취하가 되더라도 돈 몇 푼은 생기는 거야. 네? 내가 인감을 해줘야 되니까 낙찰자가. 그죠? 그래서 강제경매는 그러면 이 사람이 끝까지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불합리하잖아. 이 사람이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하잖아. 예를 들면 뭐 2천만 원, 3천만 원씩 막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지금 집을 빨리 팔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럴 땐 낙찰자 동의서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고 지금 바로 뭐 집을 안 팔아도 된다. 느긋하게 가도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경매 취소 소송을 해야 돼. 낙찰자가 너무 무리한 돈을 요구해서 안 되니까 돈을 갚았으니까 원인이 어떻게 됐어요? 경매의 원인이 없어졌잖아. 돈을 변제했으니까 경매의 원인이 없어졌으니까 경매를 취소해달라 하는 판사한테 또 소장을 내야 돼. 그래서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 재판은 또. 판사가 또 낙찰자 신문하고 막 그러거든. 왜 안 해주느냐, 뭐 돈을 얼마 달라 그랬냐, 뭐. 그래서 취소는 돼요. 취소는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시간 안에 빨리 팔아야 될 사람 있잖아. 어디서 그 돈을 갚으려고 또 어디서 돈 빌려왔을 거 아니에요. 집 팔아서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낙찰자의 동의를 받는 게 빠르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다. 소송을 하면은 이겨야 반드시 그거는. 왜? 돈을 갚았으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집이 탐나서 옛날에 삼성생명이 있어요. 삼성생명. 지금도 있잖아요. 삼성생명이 주로 쓰던 수법인데 그렇게 해서 삼성생명이 뭐 부자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전국에 곳곳에 가면 알짜 자리에 삼성생명 건물이 다 있어요, 없어요? 네? 거의 다 있잖아요. 전국 알짜 자리에 삼성 사옥이 다 있잖아. 삼성생명 사옥이 다 있단 말이에요. 삼성생명이 부동산 부자예요, 우리나라. 네? 근데 삼성생명이 옛날에 어떤 식으로 부동산을 잡았냐면은 좋은 건물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건물에 삼성생명이 전체를 갖다 임대를 들어가. 그러면 건물 파는 값보다는 많이 들어온단 말이야. 돈이. 저런 회사들은 월세로 안 들어가고 다 전세로 들어가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좀 지나서 자기 일에 이사 간다 그래. 돈 빼달라 그러는 거야. 전세금은 건물값보다 더 많이 받았어 그 당시로는.
예? 그리고서 이사 간다 그런다고. 한꺼번에 그 돈 어떻게 줘? 그 돈을 어떻게 빼주냐고 한꺼번에. 그리고 나가면 공실이 돼버리는데 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돈을 못 빼주니까 어떻게 돼? 그런 경매 집어넣는 거야, 삼성에서는. 아, 그걸 또 사는구나. 그리고서 자기네가 잡는 거야, 서로. 예? 걔네가 한창 건물 매입할 때 작전이었어요, 그게. 예? 삼성생명의 작전. 자,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사실. 예? 근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땅을, 좋은 땅은 다 그렇게 많이 잡아먹었어요. 건물 자기네가 지어주고, 뭐 조건으로 지어줬다가 자기네가 돈을 뺏어가 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차이는 알겠죠? 예?